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오늘 우리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AI 산업 버블과 수익성 우려가 이어지고 또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많이 무너졌는데요.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1조 원 가량 넘게,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각각 주식을 팔고 개인은 1조 2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제보다 2% 넘게 빠지면서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3,999 기록했고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좀 내려왔네요. 코스닥 지수도 2.4% 빠지면서 9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원 환율 6원 오른 1,477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4.8도입니다. 하늘이 오늘 주식시장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길을 가보죠.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첫 곡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띄워드렸습니다. 이은정님께서 주식시장도 하늘처럼 흐리네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마음은 따뜻해지고 싶어요. 정확하게 저희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라스트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백종수님, 노지 고추밭 정리 중이에요. 오늘은 가을 날씨 같아서 일하기 좋네요. 하늘도 주식도 흐리지만 내일은 또 좋아지겠죠. 해 질 때까지 힘냅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이런 마인드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가을 날씨 같아서 일하기 좋다고. 어떤 사람은 흐리다, 기운이 없다, 오늘은 고추밭 정리고 뭐고 됐어, 이럴 수도 있는데 가을 날씨 같으니까 일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일은 또 좋아질 거라고 해주신 백종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에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에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 준비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요르단 같은 아랍 동맹이라 불리는 나라의 식당에 가서 콜라 주세요 하면 10중 8구 펩시를 줍니다. 코카콜라가 그 나라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아랍 국가에서만큼은 펩시가 코카콜라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이상하죠? 역사적 사연이 좀 있습니다.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국경은 다르지만 같은 언어, 같은 조상을 둔 하나의 아랍 민족이라는 형제의식이 매우 강한데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그 땅에 살던 아랍의 형제 팔레스타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는 곳을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내세우며 이스라엘이 통제하게 되죠. 이를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자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중동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아랍어로 나크바, 대재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건인데요. 이때 이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손잡는 놈은 우리와도 적이다 라는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1960년대 눈치 없는 코카콜라가 이스라엘에 콜라 바틀링 공장을 세웁니다. 아랍 국가들은 코카콜라가 우리의 적과 손을 잡았다며 코카콜라 불매 운동을 펼치죠. 따지고 보면 펩시도 미국 브랜드지만 중동 사람들에게는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발을 어디에 담갔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20년 정도가 지나고 코카콜라가 사우디의 스포츠 경기를 후원하면서 불매운동은 사그라들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펩시는 아랍 국가에서 바틀링 공장도 세우고 지역 세력들과 네트워크도 쌓으면서 시장을 독점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을 평생 기억하듯 중동 사람들의 콜라 입맛도 펩시에 길들여진 셈이죠. 재밌는 반전은 정작 아랍 국가들이 코카콜라를 밀어낸 명분이었던 팔레스타인에서 코카콜라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다는 겁니다. 90년대 코카콜라 공장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후원하면서 고마운 현지 기업으로 포지셔닝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작년 가자 전쟁 이후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한다는 이유로 펩시마저도 미움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에서는 자체 생산한 로컬 콜라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최근에는 식당 곳곳에서도 로컬 콜라를 의도적으로 찾고 내어주는 곳들이 늘고 있다네요. 중동에서 콜라는 맛이 아닌 역사적 신념에 따라 갈린다는 사실 흥미롭죠?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요즘 같은 연말이랑 좀 관련된 이슈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요즘 같을 땐 철도 이용객이 확 늘어나죠. 네. 연인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가는 분들도 많고 또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런 계획 중인 분들도 늘어나서 그런 건데요. 당연히 역 주변 유동인구도 함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요즘은 기차역이 단순히 거쳐가는 곳을 넘어서 소비와 관광이 시작되는 어떤 상권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또 요새 나온 뉴스 중에 KTX랑 SRT 통합 논의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철도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기차역 존재감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급부상한 역사 상권, 이른바 메가스테이션 상권 트렌드를 집중 분석해 볼까 합니다. 저는 처음엔 메가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게임기 이름인가 이게 그런 게 뭔가 있었죠. 했었는데 메가스테이션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군요. 네. 요즘 근데 진짜로 기차역 가보면 예전과는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네, 일단 사람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네. 예전에 KTX 개통 초만 해도 연간 이용객이 한 3천만 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억 명이 넘을 그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한 2번 이상은 KTX 탄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차역 내부도 정말 달라졌죠. 요즘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기차역을 가도 내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매표소나 간단한 매점 정도만 있는 역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는 다들 마치 쇼핑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상권이 많이 커졌습니다. 입점한 브랜드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역이나 수서역 이런 데는 유명 카페나 디저트 매장이 들어서면서 열차 도착 시간 직전마다 저 웨이팅, 아 이거 빨리 주세요, 빨리 기차 타러 가야 돼요. 근데 웨이팅을 설 정도로 이렇게 인기 있는 매장들이 많고요. 네. 특히 여행객이 많은 주말에는 유명 매장마다 오픈런이 일어나는 매장들도 기차역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가 강세인데요. 귀성철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듯이 우리 역에 온 김에 뭐 하나 먹고 가자, 뭐 이런 흐름이 생기면서 역 상권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그런 매장들이 역 안에까지 이제 들어와서 맞아요.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뭐 가장 맛있는 먹거리도 역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있고. 예전에는 지방에 놀러 가면 이제 시장 중심으로 많이 네. 돌았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역에도 많이 들어오면서 오. 역에서 끝내고 가버리는 뭐 이런 그런 트렌드도 그렇군요.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럼 요즘에 가장 그런 것들이 많은, 가장 뜨는 네. 뭐 지방철도역과 그 상권은 어디라고 보면 돼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요새 많이 인기가 늘어난 역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대전역 같은 경우에는 네. 요새 뭐 충청권 권역교통 허브인데다가 성심당 파워 때문에 특세 중이고요. 네. 경주역 같은 경우도 에이펙 반사 효과도 있고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KTX 개통 이후에 여행객이 급증한 강릉역,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여러 KTX역, SRT역 중에서도 방금 말한 거 외에 3개 역 인기가 크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부산역입니다. 부산역은 요새 외국인 관광객 진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호텔 여행 수요가 늘면서 역세권이 밤과 낮 할 것 없이 모두 활기차고요. 역사 내부에는 이제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매출이 크게 늘었고, 또 역 내부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뭐 밀면, 돼지국밥, 그렇죠. 이런 부산의 전통의 어떤 강호라고 할까요? 이런 브랜드는 물론이고 수제 맥주 펍이나 로컬 디저트 매장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체류형 공간으로 부상했습니다. 부산역뿐만 아니라 여수 엑스포역도 요새 네. 비슷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역이랑 바다, 박람회장, 뭐 관광지랑 역이 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주말 유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역 내부에 여수 돌산 갓김치였지. 저도 여기서 샀어요? 갓김치 사려다가 다른 데서 사갖고 와가지고. 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네, 역에도 맞아요. 들어왔고. 들어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산물을 가공한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제 얘기하는 것 같으셔가지고.
그다음에 뭐 해산물을 가공한 간식이랄지 소형 기념품 매장 이런 것들이 다 역에 들어와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기는 역 전주역인데요. 네. 역에서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여행 코스가 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 앞 소비가 크게 늘었고요. 브런치, 디저트 여기도 로컬 기념품 매장이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지 도착과 동시에 소비가 시작되는 이런 구조가 정착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진짜 역 내부 풍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게 저 얼마 전에 서울역 갔거든요. 와 이게 매장의 규모도 달라지고 그쵸. 정말 사람도 많고 맞아요. 외국인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마치 요새는 역이 아니라 작은 복합몰처럼 변한 모습이 맞아요. 딱 그게 시장바닥처럼 맞는 됐는데 표현이에요. 카페뿐만 아니라 이제 편집숍 같은 것도 들어오고 있고요. 전시 공간 같은 것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역은 체류형 공간이 된 지 오래고요. 부산역 같은 경우에도 역 내부는 아니지만 주변에 가보면은 야시장이나 뭐 팝업 스토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버스킹 같은 행사가 빈번하게 운영되면서 그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와서 노는 이런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네. 수세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랑 출퇴근 수요가 진짜 많은 곳이에요. SRT 여기서 거점이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빠르게 성장 중인 상권인데요. 라운지형 카페랑 베이커리 이런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KTX 탑승까지 이제 논의가 되면서 상권 분위기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지방 기차역이 약간 그냥 단순히 환승지 의미가 강했다면 요새는 머물고 소비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닐 텐데 맞아요. 이 역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근데 갑자기 역세권이 이렇게까지 뜨는 건 왜일까요? 네, 제가 괜히 메가스테이션 이런 키워드를 들고 네. 온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 그 역세권이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외국인까지 여행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인도 예전에는 서울만 와서 놀고 끝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서울은 이미 거의 다 한 번씩 와봤고 각종 지방 우리도 이제 해외 여행 가면 지방 소도시들 많이 가잖아요. 네, 설득 네. 타고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서울 플러스 지방 도시 한두 곳을 묶어가지고 여행하는 패턴이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 그 고속철 이용객이 많아졌고요.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지방 도시 물가가 싸고 숙소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기차역이 자연스럽게 관광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여러 여행 유튜버가 지방 콘텐츠를 다루는 것도 많잖아요. 이러면서 지방 여행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철도 접근성이 더 좋아졌는데요. 요새 KTX랑 SRT 노선이 점점 확장되면서 대부분 도시가 당일치기 여행권으로 묶였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TX랑 SRT 통합 논의가 이어지면서 수서 강남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는 편의성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조율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느껴보면은 KTX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해외여행 가보면은 고속철이 굉장히 비싸요. 특히나 생각해보니까 유럽이나 그러네요. 일본 대비해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고속버스 노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KTX가 다 연결되다 보니까 고속버스가 줄어들면서 그 수요를 KTX나 SRT가 흡수를 하면서 유동인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여기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자체나 유통업계에서 역세권을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방 도시들은 역 주변을 관광, 쇼핑, 숙박이 결합된 핵심 생활권으로 키우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동선이랑 경험을 설계해서 도시 전체로 소비를 흘려내보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수 엑스포역인데요. 여수시가 역 주변에 관광 안내 기능이랑 광장을 정비를 했고요. 네. 여기서 나오자마자 엑스포장이랑 해안 산책로, 케이블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주역도 비슷한데요. 전주시에서 나서가지고 역사 내부의 상업시설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한옥마을 남부시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교통이랑 안내 기능을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전주역을 한옥마을로 가는 관문 역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도록 집중하도록 이런 지자체가 하게 됐고요. 강릉역 마찬가지로 KTX 개통 이후에 역 관장이랑 환승 동선을 정비도 했고요. 그다음에 역에서 바다나 커피거리, 관광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촘촘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머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늘어난 관광객을 역에 묶어두기보다는 도시 전반으로 분산시키도록 지자체가 인프라를 강화하는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여행 소비의 분산,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자체의 설계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네. 외국인 관광객 영향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지방 여행지 통계를 보면요,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이제는 KTX나 SRT를 타고 지방 소도시까지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철도 이용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약 284만 명으로 2년 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많이 타는 분들이 이제 일본 관광객, 동남아 관광객 이분들은 이제 서울은 다 와봤다. 우리는 이제 초보자 4년터를 넘어서 지방 소도시를 가보겠다 이런 분들이 철도 플러스 지방 도시 투어 패턴을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여행사에서도 요 흐름을 반영해서 기차를 여행 일정에 추가한 철도 패키지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요. 안 그래도 뭔가 이제 주말에 좀 지방에 가볼까 하고 이제 KTX 표 알아보려고 하면 다 매진이에요. 그죠. 유명한 지역들은 다 매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 효과가 컸구먼. 내가 못 간 게 이분들 왜 때문이었구먼. 삿대질하고 계십니까? 네. 좋은 거죠. 네. 요즘에 좀 이렇게 살아나는 역세권 상권 분위기 이런 걸 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아무래도 로컬의 명물 브랜드들이 그 역사 내부로 입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역에 입점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늘리게 된 어떤 성심당도 있고요. 네. 부산에도 이제 삼진어묵 이런 것들도 역에서 엄청 줄 길죠. 그다음에 전 지역 주변에도 로컬 디저트 브런치 브랜드들이 맛집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역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도시에 오면은 사실 여기 무조건 왔다 갔다 두 번은 들르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물 브랜드 입장에서도 여기 충분히 역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도 들어갈 만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행객의 어떤 첫 구매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쵸. 유통업계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가스테이션 트렌드를 좀 강하게 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여러 편집숍이나 다른 브랜드들도 있지만 요새 뭐 패션 브랜드들도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네. 역시나 가장 역사 내부에 관심 갖는 거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기차역의 효율이 가장 높은 입지 중 하나로 보는데요. 업계에 물어보니까 철도역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점포 대비 매출이 최소 1.5에서 2배 정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행객이 몰리는 구조 때문에 이제 도시락, 삼각김밥, 뭐 음료, 스낵 이런 즉시 소비 카테고리가 유독 강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락 판매 비중이 진짜 높고 특히 이제 기념품이랄지 소형 선물, 그다음 배터리 우리 갑자기 필요할 때 있잖아요. 보조 네. 충전기, 그다음 비상용품 판매가 강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입장에서는 유동 인구도 많고 체류 시간도 꽤 되고 특히나 이런 충동 구매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3요소가 고루 갖춰진 고효율 상권이라고 역세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변화가 도시 구조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여러 지방 도시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관광이 시청이랑 전통시장 중심 구조였어요. 근데 요새는 역세권, 그다음에 황승센터, 그다음에 숙박 쇼핑 권역 이렇게 중심축이 이렇게 순서대로 자리 잡는 이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모델을 역 중심 압축 도시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 도시가 조금 살아나려면 주변에 어떤 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약간 핵심 경쟁력이 될 것 진짜 같긴 맞아요. 하네요. 네.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네, 해외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오래전부터 이런 그 트렌드가 자리 잡았는데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을 중심에 둔 도시 모델이 오래전부터 정착돼 왔습니다. 도쿄역이랄지 오사카역, 교토역 이런 데는 쇼핑몰, 레스토랑, 호텔이 한데 모여 있고요. 역이랑 바로 연결된 호텔들도 진짜 많아요. 일본 같은 데 가보면요. 그다음 유럽 주요 도시 역사도 관광과 소비가 함께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해외나 유럽이나 일본 모델을 빠르게 따라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좋은 변화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부작용도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역상권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는데요. 첫째는 임대료 상승. 아무래도 이제 기차역 내부 상점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여기가 경쟁 입찰 방식이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인기역에 있는 경우는 입찰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로컬 자영업자 진입이 어려워지고 대기업만 들어오는 이런 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부작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네, 역세권 인기가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기존 로컬 식당이나 상점이 밀려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중심 상권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도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는데 역세권에서도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KTX역을 갖고 있는 지역만 유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KTX역이 없는 지방 소도시는 오히려 접근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고속버스 노선이 줄어들면서 쉽게 갈 수가 없어진 이런 지방들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역사를 갖추지 못한 도시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메가스테이션 트렌드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철도 이용률이랑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철도 이용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여행 패턴이 KTX 인프라를 기반으로 계속 지방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KTX랑 SRT 통합 논의가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접근성이나 예매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역시나 역 주변에 호텔이나 문화시설, 쇼핑 공간을 더 늘리면서 역세권을 도시 생활권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한국의 지방 여행은 앞으로 이제 역 중심 모델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회를 노리려면 이제 지방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 역시 역 내부는 워낙 임대료가 높으니까 네. 차치하고서라도 역세권 근처에 들어가서 그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강화해서 로컬 쪽으로 이미지를 강화를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게 여러 상권이랑 자영업 전문가 분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있는 메가 스테이션 트렌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희경님께서 카페에 앉아서 방과후 목돈연구소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소장님의 이쁜 목소리에 힐링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더 예쁘게 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임윤섭님, 어박목에 반해 남편 손잡고 끌고 와서 같이 듣고 있어요. 경제 뉴스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편이 듣고 반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오늘 특히 또 경제 뉴스 또 하는 날이잖아요. 라떼 뉴스가 또 있잖아요. 요거 들으시면서 완전 반하실 것 같은데 남편분과 손 끝까지 꼭 잡고 같이 들으셔야 돼요. 5145님. 아파트 화단에 있는 산수유 나무를 보니 작년엔 없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지난해 별 소득 없이 보냈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게 안심이 되네요. 매일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다음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올해는 그랬지만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 산수유 나무가 그걸 또 보여주네요. 올해 정말 별 소득이 없던 분도 내년에는 달라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죠. 5145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적인 겨울 생선으로 꼽히는 이것의 도매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60% 가까이 뛰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급증한 데다가 잦은 풍랑으로 어획량도 줄었고 여기에 일본산 물량까지 원활히 들어오지 않으면서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에 많이 분포하는 기름진 붉은살 생선으로 겨울철이면 특히 인기가 높은 이 생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 문제만 냈는데도 이제 정답 맞추시는 분들이 보내주시네요. 자, 보기 있습니다. 보기 있어요. 보기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고등어, 2번 방어, 3번 도미. 요 녀석이 오메가3가 그렇게 높다고 하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몇 년 전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14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 5월 5일 한국경제 기사고요. 제목은 은이 큰돈 된다더니 은 랠리 끝나나입니다. 오늘은 진짜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뉴스 많이 나왔던 은 얘기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이후 재테크 목적으로 은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 급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은값은 2달 전만 해도 3.75g당 5,000원대이던 것이 연일 올라 지난달 말에는 8,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수입 물량과 차익 실현 매물이 풀리며 내리막길로 돌아섰고 최근 9일 동안 25%나 급락했습니다.
귀금속 상가가 밀집한 서울 종로 3가 상인들은 20-30년 넘게 영업을 해오면서 이런 식의 가격 급변동은 처음 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승세가 워낙 거셌던 탓에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됐지만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귀금속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은 거래량 가운데 산업용 수요는 2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분이었다면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 아니라 50대, 60대 주부까지 은 투자에 뛰어든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들의 고민은 가격이 워낙 급변하는 탓에 당장 환매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마냥 갖고 있기도 불안하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은값이 뭐 금값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도 그 골드바에 이어서 실버바라고 하잖아요. 그게 품귀라고 하잖아요. 네, 종로의 귀금속 매장에 실버바 찾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이 물량이 동난 곳들이 많고 지금 주문해도 2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은 실물 대신에 금융 상품으로 투자해 보려는 분도 많은데요. 실버뱅킹 계좌 수가 올해 초 16,000개에서 현재 25,000개로 1년 사이에 10,000개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국제 은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60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최근 가격 동향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온스당 $60를 넘어서 한때 $64대까지 찍는 신기록을 썼습니다. 현재는 $63 선이고요. 은값이 올해 초만 해도 온스당 $28 수준이었는데 한 해 동안 2배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금값은 연초 대비 6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더 많이 오른 건데요. 금값이 먼저 크게 뛰다 보니까 비교적 덜 오르는 듯했던 은이 최근에는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은값이 오른 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원인이 뭐예요? 네, 뭐 단기적인 차원, 장기적인 차원 두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우선 최근의 상승세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귀금속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금값도 상승했고 금과 연동이 돼 있는 은도 동반 강세를 보인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급상의 불균형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은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서버 또 각종 통신 장비,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의료기기까지 필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반면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등등의 영향으로 은광에서의 생산에는 제약이 있어서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은 생산 부족 규모를 2억 온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얘기 들었어요. 고효율 패널에는 은을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이 미국의 핵심 광물로 지정됐는데 이 잠재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은을 미리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은의 3분의 2가 수입산인데요. 이 외신들 보도를 보면 미국은 향후 몇 주 안에 핵심 광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을 포함해서 새로운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재고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급 부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의 그 어떤 수요의 차이, 그런 수요의 성격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금이 뭐 안전자산이나 귀금속에 좀 가깝다면 은은 앞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산업용 재료를 쓰는 비중이 높잖아요. 네, 은이 전류가 잘 통하는 속성이 있어서 이 전체 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웬만한 가전제품에는 다 들어가고요. 네. 태양광 패널이나 화학 공정의 촉매로도 투입됩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인화할 때도 은이 필요했는데 뭐 요새는 디카 나오고서는 뭐 그런 수요는 많이 줄었고요. 네. 또 다른 쪽을 보면 보석류 제조에 쓰는 은은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는 실버바나 은화 등등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걸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은값은 기본적으로는 금값과 비슷하게 가지만 네. 제조업의 경기도 좀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제조업체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고를 확보하면서 세계적으로 은값이 더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은의 생산을 늘리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금하고는 다르게 은은 다른 광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비중이 높아서 이 광산업체들이 수요 증가에 쉽게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세계 은 생산량의 70에서 80%는 납과 아연, 구리 아니면 금을 생산하는 이런 광산에서 부산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이 구조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은값이 오르더라도 다른 금속의 생산량이 확 늘지 않으면 은 공급을 이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 상황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나도 은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또 있는데 네. 은 투자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죠. 금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금 투자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체적인 거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금에 비해서 선택지가 좁다. 이거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일단 실물 은을 사는 법, 또 네. 은행에서 투자하는 법,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은을 그러면 사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실버바부터 한번 보면은요. 뭐 귀금속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은행 가셔도 되는데요. 대형 시중은행 중에는 국민신한, 우리 농협은행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가 부족해서 좀 당장 구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금속 투자에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잘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실버바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싸게 사서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세금을 한 푼도 떼가지 않는다. 뭐 이거는 좀 매력적으로 들리겠는데 네. 단점도 있습니다.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여기에 판매자가 떼가는 수수료가 골드바보다 비쌉니다. 뭐 한 은행을 예로 들어 보면 골드바는 살 때나 팔 때나 5%를 가져가는데 실버바는 손님이 살 때는 19%, 또 손님이 팔 때는 7%로 책정이 돼 있고 다른 은행들도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은은 금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세금이나 수수료는 전부 다 이제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게요. 가격이 그만큼 이제 올라줘야 내가 본전이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장기 보유하려는 게 아니라 단기 목적이시라면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뭔가 부자들은 네. 은을 이렇게 사는데 이제 실버 바로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고 같은데 이렇게 척척척 쌓아 놓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 이런 흐름에 뉴스에 이런 거가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고.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이제 전문 업체에서 이게 판매해 주시는 분이 어디 나와서 하신 얘기 들었는데 부자들은 이제 톤 단위로 구매를 하는 분도 있다. 우리가 뭐 실버바 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한 5톤 사야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연락이 스케일이 온다고. 다르시네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은행에서 투자하는 법은 어떻게 돼요? 네, 뭐 골드뱅킹이라는 거 있듯이 실버뱅킹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입금하면 시세와 환율을 반영해서 그만큼 은을 적립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 한 곳만 있습니다. 0.01g 단위로 은을 거래하실 수가 있고 세금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역시 골드뱅킹보다 좀 비쌉니다. 골드뱅킹은 돈을 넣고 뺄 때 1%를 은행에서 떼는데 네. 실버뱅킹은 3.5%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 여부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 실버뱅킹은 은행에서 팔기는 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실버바와 실버뱅킹은 수수료가 조금 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네. 좀 증권사 계좌 이용하는 법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은 ETF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마음에 드는 상품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일반적인 주식 종목 거래하듯이 사고 파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들을 좀 보면 네. 금 ETF는 현물 기반, 선물 기반 다 있지만 있죠. 은 ETF는 현물은 없고 선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가 안 된다.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상품명에 은선물이라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욕에 상장된 은선물 값을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ETF고요. 금은선물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거는 금을 90%, 은을 10% 비중으로 섞은 ETF입니다. 이 은 ETF는 세금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 똑같이 붙게 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KRX 금시장이라는 게 생겨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 은은 아직은 그런 시장이 없습니다. 또 ETF, 이 상장지수 펀드 말고 ETN이라고 해서 상장지수 증권이라는 것도 지금 가끔 보셨을 텐데 국내 증시에 한 20개 가까이 상장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ETN 시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의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은 ETN 이런 거 보셔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는가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원하는 값에 제때제때 팔려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ISA 개인종합자산계좌 네. 거기에서 은 선물 ETF 거래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일반 계좌는 세금이 붙지만 여기에서 하면 이제 비과세 한도도 네네.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는 것도 한번 이제 알아보시면 그쵸. 네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건 어떤 식으로 상장돼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시면 선택폭이 약간은 더 넓어지는데요. 뭐 실버 트러스트, 실버 쉐어즈 이런 이름이 들어간 은 ETF들을 보시면 네. 이 현물 은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상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은 선물값을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요. 역으로 2배 추정을 해서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곱버스 상품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증시의 은 ETF는 세금은 다른 해외 주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이고요. 연간 250만 원 넘게 버셨다면 22%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은이 그 별명이 하나가 있잖아요. 악마의 금속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이 금보다 역사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좀 초보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집어넣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이 상승이나 하락 때 금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변동성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산업재해 성격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자산가의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이게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 배분하냐 이거는 뭐 개개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투자 전문가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귀금속은 한 10% 아래로 담는 거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안전자산으로서 장기 투자 가치는 있지만 뭐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또 실물일 경우에는 보관도 부담스럽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금과 은을 시장 규모로 비교했을 때는 네. 은 시장이 거의 뭐 금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기 때문에 적은 돈만 좀 몰려도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조금만 빠져도 폭락하고 네. 이런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금은 약간 유람선이고 네. 은은 모터보트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파도가 한번 치면 유람선은 조금 멀미가 나는 정도지만 모터보트는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2011년에 오늘 소개해 주신 라떼뉴스처럼 은값이 거의 뭐 9일 만에 25% 폭락하는 일도 이제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은이 그래서 요즘에 좀 이거 과열된 거 아니야? 그냥 오르면 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과열된 거 아니야? 이런 경고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해외에서 스탠다드 차트들을 비롯한 금융회사들 중에 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됐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경고를 많이 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국제결제은행 BIS가 얼마 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귀금속뿐만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금과 주식이 동시에 거품 영역에 진입한 게 50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금과 미국 주식 모두 투기적인 흥분과 밸류에이션 급등 같은 거품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저평가된 안전 자산이고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런 분석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갑자기 또 들이닥치면 대응이 쉽지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변수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신중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과 은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지표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금
1온스 가격으로 은을 몇 온스 살 수 있냐 이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 둘의 차이가 한 6, 70배 정도 났었는데 요즘에는 80배까지 올랐으니까 이거 과열된 거 아니야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에 비해서 은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어떤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네. 어떤 키 맞추기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은값의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은 네. 이 1980년쯤에 이 투기 열풍이 세게 불어서 온스당 50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오랫동안 또 내려왔다가 50 돌파한 게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좀 다른 예상과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겨울이면 기름기가 제대로 오르는 겨울 대표 생선으로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대방어 열풍을 만든 주인공, 최근 도매 가격이 1년 새 60% 가까이 오른 생선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방어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임신한 딸이 어찌나 먹고 싶어 하던지요. 입에 살살 녹습니다 하고 보내주신 2903님. 맞아요. 임신했을 때는 괜히 탈날까 봐 날 것을 잘 안 먹게 되는데 또 이런 그 제철 시즌이 오면 또 생각이 나죠. 아유 우리 임신한 따님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제가 또 응원 보낼게요. 그리고 9124님. 겨울엔 무조건 친구들이랑 방어 먹으러 가는데 방어값이 너무 비싸져서 쉽게 먹으러 가자고 말을 못 꺼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배달 앱 같은 거 켜서 이제 방어 주문하려고 보니까 막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이게 뭐라고 돈이라도 17번 모아서 한번 그래도 제철에는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9124님 그렇게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팀장님이 대방어 회식 간다고 하셨는데 추워진 날씨엔 역시 대방어죠 하셨던 0236님 팀장님이 은 투자해서 수익을 좀 보셨나? 막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대방어 회식이라니요. 오늘 정말 포식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0236님까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특별상 오늘 있습니다. 오답이기는 했는데 정답 붕어빵 해주신 8186님 이렇게 이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수 밤바다